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4번째 페이지. 자외선 차단에는 둔감해도 토크 차단에는 민감해지는 남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질문이 곽지식 작가님은 평소에 피부 관리를 위해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인데 얼굴이 잔뜩 그을려서 네. 이번 주도 좀 상기된 듯한 모습. 그렇습니다. 선크림을 좀 게을리 발랐더니 여름 날씨에 싸돌아다닌다. 그래도 얼굴이 잘생기셨으니까요. 그을렸습니다. 예.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주제가 선크림입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은 분들의 여름철 필수 아이템이죠. 선크림과 그에 얽힌 과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작가님. 네. 그 선크림 제품을 보면 이제 용기에 SPF 30, SPF 50 뭐 이런 수치도 있고 또 PA+, PA++, PA+++ 이런 기호들을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인지 아니면 화장품 업계에서만 쓰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화장품 업계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과학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학에서 뭐 이게 그러니까 이야기 원류를 들어보시면 이게 좀 대충 만든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좀 헷갈리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만한 게 이 SPF 숫자 시리즈하고 PA 더하기 이 숫자 시리즈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PA 더하기 이 숫자 시리즈로 되어 있는 거는 좀 자외선 중에서도 좀 덜 센,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일상적인 거를 막아주는 게 PA 시리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난스럽지 않은. 네네. SPF 시리즈는 자외선 중에서 자외선 많이, 예를 들어서 해변에서 자외선 너무 많이 받으면 막 피부 까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더 강력한 그거를 막는 거 위주로 돼 있는 게 SP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막 복합적으로 자외선 차단제가 나오기 때문에 PA 뭐 플러스 SPF 50은 같이 적혀 있는 경우도 적혀 있어요. 맞아. 있거든요. 그래서 PA하고 뒤에 더하기가 많이 있을수록 이런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받게 되는 평범한 조금 강력하지 않은 자외선들을 잘 막아주는 게 PA 시리즈다라고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PF 뒤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디 뭐 이런 해변에 가가지고 너무 많이 받으면 뭐 피부 까지고 하는 그런 강력한 심한 자외선들을 더 잘 막아준다라는 게 SPFD에 적혀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걸 뭐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냐면 우리가 소리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소리의 과학. 우리가 이제 주파수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신비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편에서 헤르츠, 주파수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빛에 관해서 적용을 시키면 오늘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초반인데요. 빛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파수라는 말은 빛의 색깔을 숫자로 부르는 말이 주파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눈으로 봤어. 뭐가 하얗게 입으셔. 곽재식 선생 왜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사시냐고. 색깔을 빨간색이면 빨간색이라 하고 보라색이면 보라색이라 하면 되지. 방금 제 표정에서 읽으셨군요. 그거를 왜 숫자로 부르냐고 이 사람아.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진짜 저 사람 진짜 세상 쓸데없이 힘들게 사네 라고 할 법하죠. 자, 그런데 사람으로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사람이 눈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겠죠. 그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색깔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적은 색깔밖에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진짜 뭐 색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확 색깔을 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뭐 개구리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동물들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색깔의 빛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색깔 이름을 붙여 놓지 않은 그런 색깔을 가진 빛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생눈으로는 감지가 안 되지만 이것도 분명히 빛이야. 이거는 매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어. 개구리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어. 이런 빛들도 세상에는 아주 많이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거는 색깔로 치면 어느 정도다라는 걸 말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숫자를 붙여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메가헤르츠에서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 CBS는 몇 메가헤르츠 주파수를 사용하죠? 잡지사는 서울 경기 98.1 메가헤르츠. 98.1 메가헤르츠. 98.1 메가헤르츠. 이것도 주파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리던 이
빛의 주파수를 뜻하는 그거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우리는 방송을 하면 전파로 이게 날아가죠. 전파도 빛의 일종입니다. 네. 근데 CBS 방송국에서 이렇게 보면 뭐 방송이 번쩍번쩍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98.1MHz라는 이 색깔은 사람 눈이 감지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수치예요. 네. 사람 눈이 감지하려면 이 메가헤르츠 단위로 봤을 때 숫자가 한 어느 정도로 올라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억대로 올라와요. 억대로. 4억 메가헤르츠 정도로 올라오는 그런 주파수를 가진 빛이면 사람 눈에 불긋불긋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파수 더 올라가면 주황색으로,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남색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무지개 색깔이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게 다양한 주파수의 빛들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란 보호 순서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대략 한 7억 5천만 메가헤르츠 정도의 주파수를 띠는 빛 정도가 되면 보라색, 한문으로 자색이라고 하죠. 네. 이 자색으로 된 빛이 사람 눈에 감지될랑말랑하는 그 정도로 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주파수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빛은 빛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빛을 자색, 보라색보다 더 바깥에 있는 빛이다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자외선. 그러네. 그렇게 부릅니다. 예. 참고로 새들은 이런 자외선을 웬만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사람이 안 보는 것도. 그래서 매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외선도 잘 보는 게 매 눈이에요. 아하. 그래서 7억 5천만 헤르츠부터 보통 자외선이라고 하는데 이 주파수 수치가 크면 클수록 보통 빛이 한 번 와도 뭔가 좀 센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7억 5천만 헤르츠 정도 되면 이 빛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 7억 5천만 메가헤르츠에서 9억 5천만 메가헤르츠 사이 요 정도 되는 빛을 네. UVA라고 합니다. UVA. 네, A는 그냥 ABC 중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그냥 A로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UVA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와중에서도 흔히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정도의 자외선이다라고 하는 게 이 UVA예요. 울트라의 U인가요? 네, 울트라 바이올렛. 울트라 UV. 바이올렛. UV가 자외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UVA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중에 A급이에요. A급. UVA. 이 정도는 뭐 일상생활에서 흔히 맞는 거예요. 라는 느낌으로 하는 게 UVA입니다. 네. UVA를 막는 정도가 얼마냐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PA 더하기 PA 시리즈로 하는 게 UVA 정도를 관리하는 겁니다. 예. 주파수가 더 높아져가지고 9억 5천만 메가헤르츠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람 눈으로는 어차피 안 보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자외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아까 UVA보다는 한 급 더 주파수가 높잖아요. 예. 조금 더 같은 빛이라도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거를 그래서 UVB라고 합니다. B가 더 세구나. 예, 9억 5천만 메가헤르츠 이상이 되는 자외선은 UVB라고 하고 요거는 많이 맞으면 피부가 까지고 화상 있고 그런 정도 되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자외선이라고 하고 요거를 얼마나 막느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SPF 다음에 숫자로 표시를 하고 숫자가 클수록 더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참고로 UVC도 있을 수 있겠죠. UVC도. 생각을 해보자면. 그거는 뭐 피부에 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UVC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이 사방으로 빛을 내려 뿜으면서 UVA, UVB까지만 내뿜고 UVC는 C는 너무 심하니까 나 안 내뿜을게. 태양이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주면 좋은데. 참고로 태양의 X선도 막 내뿜습니다. X선이라는 것도 주파수가 극히 더 높이 올라간 빛의 일종입니다. X선은 막 사람 몸을 막 뚫고 가고 막 뼈부터 막 보여주고 막 그런 강력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 무방비 노출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태양이 X선은 내뿜는데 X선은 공기를 잘 못 통과해요. 지구에 공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에 공기도 있고 그리고 뭐 구름도 있고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까지 지구에 대기로 쌓여 있는 정도 이 정도 두께로 있으면 다 뚫고 지상까지 잘 못 내려옵니다. 다행이네. 그래서 지구의 공기라는 대기권이라는 이 껍질이 X선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UVC, UVB보다 더한 UVC 같은 경우에는 공기는 어느 정도 통과를 하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상으로 내려꽂히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내려꽂히나 보지. 참고로 조금 약간 안이하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참고로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수십억 년 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UVC가 지상으로 다 내려 꽂혀가지고 지상에서는 웬만한 생물들이 자외선을 맞아가지고 다 뭐 화상 있고 뭐 무슨 뭐 피부암 걸리고 해서 다 파괴돼가지고 다 전멸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럼 그 시대에 생명체 안 살았나요? 살았겠죠. 그 시대에는 생명체들이 어디에 살았을까요? 다 바다에 물속에 살았어요. UVC를 피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UVC를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UVC 막으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UVC를 막습니다. 뭐 기부해 보시고 이런 적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의외로 이거 신경 별로 안 쓰셨을 수도 있겠다. 예. UVC는 뭐가 막아주느냐? 뭐가 막죠? 뭐가 막아주냐? 바로 오존층이 막아줍니다. 오존층이.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존층. 저 산곡 높은 곳에 예. 오존층이라고 하는 오존이라는 물질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층이 있는데 참고로 이 오존이라는 물질 사람이 몸이 우리 산소 편할 때 했죠. 주기를 편할 때 오존이라는 물질 사람이 들이마시면 해롭습니다. 오존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안 사는 저 높은 상공에 오존이 이렇게 많이 끼어 있으면서 이 오존이 하늘에서 내려쪼이는 UVC를 많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지상의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오존층 파괴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90년대는 90년대 SF 만화 이런 거 보면 오존층이 파괴된 2020년의 미래, 지상은 다 파괴돼서 사람들은 살 수 없게 되었고 지상에 살던 모든 식물들도 다 죽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땅은 다 사막으로 바뀌어 있다.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은 지하 기지에서 괴로운 삶을 지하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뭐 이런 거 90년대 만화 같은 데서는 꽤 나왔어요. 그런데 무섭네.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CFC라는 물질인데 네네. 그 CFC라는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전 그래. 세계가 다 CFC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물질을 사용하기로 다 손에 손잡고 다 맹세해가지고 맞다.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존층이 좀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UVC 걱정 없다. 근데 이게 하나 말씀드린 김에 제가 또 전공이 이제 환경이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묘한 거 하나 설명드리면 이게 생각해 보면 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가 해결되는 것 중에 이렇게 깔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결된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잖아요. 오존층처럼. 근데 오존층은 어떻게 이렇게 잘 전환이 되고 해결되는데 국제사회가 어떻게 단결했나요? 이렇게 성공했죠. 국제사회 진짜로. 그 대체하는 게 더 좋으니까 누가 봐도. 아니에요? 감은 좋으신데 지금 한 80% 정도 맞추셨어요. 대체하는 게 좋으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누가 봐도라는 말에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어떤 왜냐? 이거 밀어붙인 나라들이 어디겠습니까? 대체하는 걸 알아붙인 나라는 주로 강대국, 기술 선진국들이 이걸 밀어붙였어요. 그렇죠. 이 기술 선진국 강대국들의 회사들이 뭘 개발해 놨겠어요? 그때 당시에. 대체 물질을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를 해서 쓰라라고 하면 사업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개발해 가지고 기술을 확보해 놓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0년대 말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니까 뭐 한국이니 일본이니 뭐 베트남이니 뭐 이런 나라들에서 다들 뭐 냉장고, 에어컨, CFC 들어가는 기계들 만들어 가지고 수출해 가지고 돈 벌려고 다들 난리야. 그러니까 뭐 먼저 기술적으로 앞서 나갔던 선진국들이 우리는 이제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 만드는 거는 경쟁해 가지고 못 이기겠는데. 너무 뭐 싱싱 불어라 저런 거 어떻게 상대해.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선진국 사람들 고민을 했겠죠. 에어컨, 냉장고 만드는 기술에서는 이게 우리가 도저히 한국 사람들 못 이길 것 같은데. 판을 바꾸자. 에어컨, 냉장고에 들어가는 물질은 우리가 먼저 개발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가 아니구나.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개발한 제품을 쓰면 안 되도록 세상의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그렇지. 우리는 앉아서 장사할 수 있다. 그래 뭐 에어컨, 냉장고 만드는 사람들 뭐 서로 머리 부딪히면서 뭐 힘들게 경쟁하면서 그래 멋지다야 하면서 뭐 열심히 경쟁해보라고. 하여튼 무슨 에어컨 무슨 냉장고를 만들지 간에 이제부터는 CFC라는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은 쓰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새로운 물질을 사서 쓰셔야만 된다고. 근데 명분도 있잖아요. 명분도 있죠. 실제로도 이걸 하긴 했었어요. 이거 좋으니까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선진국과 강대국들의 경제적인 이런 것까지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뭐 자연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선진국들이 돈 버는 걸 위해서도 해야 되니까 좀 쑥쑥 풀려갔던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비정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뭐 저는 이런 이야기도 환경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환경 문제를 풀어야 된다, 위급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만큼 각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힘들지만 꾹 참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당연히 최우선이지만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이익을 얻게 되느냐. 이 환경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대책을 개발했을 때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도 좀 궁리를 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할 때 문제가 좀 쉽게 풀어지는 그런 측면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외선 이야기를 해보면서 할 수 있었겠지요. 감사드립니다.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런 식으로 선크림을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제가 들어보면 무기 자차, 유기 자차 이런 건 사실 좀 되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차가 자외선 차단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무기는 이제 무기, 유기는 유기, 무기는 인오르게닉, 유기는 올게닉 이 뜻인데 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운 용어가 어떻게 이렇게 일반 대중한테 다 퍼져나가지고 사용이 되는지 예. 저는 정말 이런 거 보면 좀 신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어떤 거는 진짜 어려운 이야기고 되게 복잡한데도 정말 삽시간에 퍼져나가지고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선생님 같은 지식인만 독자 말이란 법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어떤 싶어요. 거는 이거는 제발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막 계속해서 말하는데 막 아직도 막 뭐 귀등으로도 안 들어. 아파트 넓이 얘기할 때 그래서 몇 평인데 막 이러고 있고 평하고 제곱미터 바꾸기 뭐 어렵다고. 무기 자체, 유기 그런 자체. 거는 이상하게 안 퍼지고 예. 무기 자체, 유기 자체 이런 거 어려운.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기 뭐죠? 전 이름도 갑자기 이름도 좀 생각 안 나는데. 평 안 쓸게요. 성격 말하는 그건 뭐죠? MBTI. MBTI 같은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건 과학이잖아요. 이런 거 왜 어떻게 다 알게 된 거지 이런 거는 도대체.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수수께끼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일단 무기자차, 유기자차라는 거에 말 그대로 의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습니다. 무기자차는 무기물 성분을 주로 해가지고 만든 자외선 차단제고 유기자차는 유기물 성분을 주로 해가지고 만든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럼 무기물이라는 게 뭐고 유기물이라는 게 뭐냐? 원래 유기물이라는 말이 생긴 거는 무기물이라는 건 유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기물이라는 거의 말뜻을 먼저 알면 되는데 원래 유기물이라는 말이 생긴 거의 그 연원은 처음에 그 말을 쓸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 말을 사용했냐면 생명체에서 나온 물질이 유기물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유기물이라는 거를 organic이라고 영어로 표시를 하고 organism이라고 하면 유기체라는 뜻이고 그게 사실 생명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것이라는 말 뜻 그대로가 organic, 유기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높은 분들이 연설하실 때 그런 말씀하실 때 있죠. 우리가 모든 부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같이 협조해서 돌아가야 유기체처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게 무슨 뭐 기름기 있게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체처럼 선과 발, 위장과 소장처럼 서로 모든 부서들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한 말인데 그런 거를 옛날 사람들 많이 믿었어요. 생명체의 성분은 뭔가 무생물의 성분과는 다를 거다라고 해서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생명체 성분하고 무생물 성분하고 근본적으로 별로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무슨 뭐 사람 몸에 칼슘도 있어야 되고 무슨 뭐 포타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칼슘도 뭐 돌에 들어있고 포타슘도 뭐 돌에 들어있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소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생명의 몸속에 들어있는 거 바깥에 있는 거하고 큰 차이는 없구나. 구분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대화학에서는 현대화학에서 엄밀한 정의는 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 현대화학에서는 흔히 유기물을 뭘 유기물이라고 하냐면 탄소가 생명체 성분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탄소하고 수소가 잘 붙어 있는 그런 원소들 간의 관계가 들어있는 물질이면 대체로 유기물이라고 부르고 있고 탄소, 수소. 그런 게 없으면 무기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기물이라는 걸 이런 생명이라는 뜻의 어감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뭔가 유기 이런 말을 쓰면 약간 좀 좋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다못해 뭐 유기농 이런 말도 있고 유기농이라고 할 때 그 유기라는 말도 뭐 올게닉이라는 같은 단어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약간 생명체 성분을 최대한 많이 쓴다는 그 뜻으로 쓴 겁니다. 유기물질, 화학적인 유기물질을 많이 써서 유기농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유기라는 말을 쓰면 뭔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더 좀 생명체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좀 물 있죠. 물 화학식 뭐죠? H2O요. 탄소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물 같은 건 무기물이에요. 무기물. 대체로 그냥 통상 뭐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니게 볼 수도 있는데 유기화학에서 물도 많이 다루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C가 없으니까. 무기물이라고 해서 뭐 꼭 그렇게 뭐 예를 금은 사람이 먹어도 아무 이상 없거든요. 금 대표적인 무기물이죠. 그렇죠. 무기물이라고 해서 몸에 뭐 나쁜 건 아니고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쓰는 수많은 유기물질들은 대부분 어디서 나온 거냐면 대부분 석유에서 나온 거예요. 석유에서 나온 석유 한 통 있으면 휘발유 한 통 있으면 유기물 덩어리예요. 그래서 유기물질이라고 석유가 뭐 몸에 좋을 리 없을 것 같아요. 휘발유 먹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그거는 어감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 유기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뭐 단백질, 뭐 탄수화물, 뭐 무슨 뭐 이런 거 다 유기물, 지방 이런 거 다 유기물질이긴 합니다. 진짜로 생명체에 관련된 성분이 유기물질인 게 많긴 많아요.
있어요. 네. 그런데 일반 기본적으로 그냥 어감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자차, 유기자차에서도 그러면 그 기준인가요? 그 기준이에요. 말뜻 그대로 수소, 하면. 탄소?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게 하나 섞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싶었는데. 아니. 예.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어려운 게 왜 이렇게 유행하는가 제가 지금 빌드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이게 자외선 차단제하고 섞여 들어갈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 원래 자외선 차단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이게 자외선이고 뭐고 다 빛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빛을 하여튼 안 받게 막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죠? 그러니까 빛을 막아내려면 빛을 반사하는 거를 하여튼 발라주면 그러면 뭐 자외선 차단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각을 제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빛을 모두 반사하는 색깔을 보통 흰색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주 좋은 흰색을 내는 물질이면서 몸에도 별로 해롭지 않은 걸로 우리가 원소 오퍼 어 타임 주기율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무슨 화이트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티타늄. 티타늄. 왜? 밤로스 아저씨 타이타늄 화이트. 이산화 티타늄 같은 성분이 아주 좋은 흰색을 내기도 하고 잘 섞어서 사용하면 뭐 원래 흰색 내기 위해서 빛을 잘 반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빛을 반사를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산화 티타늄과 그런 계통의 물질들을 좀 잘 이용을 해가지고 자외선 차단제를 만든다라는 발상이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발상이었어요. 이산화 티타늄, 탄소 이런 말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네요. 무기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무기자차의 성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산화 티타늄은 이거 뭐 몸에는 뭐 괜찮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식품에도 들어가고 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바르는 거 정도 적정한 용도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흰색 물감으로도 쓰던 성분이고 하니까 그렇죠. 바르면 허연 색깔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백탁 현상 이런 뭐 그런 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산화 티타늄 그 자체는 보통 가루고요. 그걸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놓는다라고 해도 원래부터 그런 뭐 이렇게 미끈미끈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크림 느낌이 아니라. 발라 보면 조금 이게 뭔가 약간 돌가루 바른 돌가루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졸업식 아니에요. 이게 밤로스 아저씨 느낌인가? 약간 그런 게 특히 옛날에 기술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무기자차라고 하는 것들에 무기물 성분으로 만든 자외선 차단제 중에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외선을 그렇게 완벽하게 반사를 안 해주더라도 지가 어떤 물질이 자기가 자외선을 일단 막고 그 자외선의 에너지를 자외선의 힘을 자기가 파괴되는 데에 소모되게 해버리면 내가 바른 물질이 그러면 피부까지 그 자외선의 위력은 전달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과 반응을 잘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변질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파괴될 수 있는 그런 물질 중에 사람 피부에 발라도 해가 없을 것 같은 물질들을 잘 골라내가지고 그런 물질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 물질을 찾다 보니까 유기 물질들이 보통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변화를 주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나 지방, 우리 오메가3 할 때 기억나십니까? 단백질이나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 중에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가지수가 많이 있는 것처럼 유기 물질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의 형태 변화를 탐구하기가 좋은 그런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외선을 맞았을 때 딱 파괴되기 좋을 만한 성분으로 찾아보니까 초창기에 많이 나온 게 옥토크릴 같은 그런 몇 가지 물질들이었어요. 이런 물질들은 유기 물질들로 분류되는 물질들인데 발랐을 때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빛을 맞아가지고 자기는 파괴되고 대신에 그 대가로 피부까지 그 영향이 전달되지 않도록 자폭해주는 논계 선생님 같군요. 약간 몸으로 막아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초창기에 개발된 유기 자외선 차단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사 방식이 있고 파괴 방식이 있다. 그러네. 뭐 자폭 방식이 있다라고 유기 자체가 파괴 방식이죠. 초창기에 그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유기물질로 만들었지만 반사도 좀 되는데 이런 것도 있고 무기물질이지만 이거는 파괴되는 그런 성분을 이용을 하는데 섞었으니까 더 좋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두 개로 딱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는 그런 형국입니다. 유기 무기라는 말은 그 성분의 어떤 그런 화학적인 그 형태에서 나온 말이고 그게 어떻게 자외선을 막아내느냐라는 거는 또 좀 다른 구분이거든요. 그래요. 요즘은 그 두 개가 또 섞여가지고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조절을 해서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긴 한데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던 경향성 원조는 그런 정도의 경향이 있고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위적으로 개발해내 가지고 이렇게 잘 파괴될 수 있을 만한 물질을 만들어낸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잘 발리고 좀 더 화장품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조금 더 이렇게 기름 느낌이 드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얘지는 것도 게, 덜하고 개발되는 게 유기자차 중에 기본적으로 하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햇빛을 오히려 반사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떠안아야 되니까. 하얗면 하얗다는 거는 튕겨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원리는 반사 느낌, 하얀 느낌은 좀 없는 쪽이 오히려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사용되는 유기자차, 무기자차라는 말이 이게 무슨 뭐 찻집에서 주문하는 메뉴 이름처럼 이렇게 상큼한 이런 축약어로 탄생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는지 평 쓰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수수께끼 같습니다. 진짜 평 좀 쓰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저분이 트럭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이신데 외국에 이제 그 창문 쪽 햇빛을 받는 창문 쪽 얼굴과 창문 반대편 얼굴이 저렇게 극명하게 갈리더라. 피부 보호를 좀 소홀히 했더니 저런 사진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외선이 피부 노화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왜 그런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자외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포를 구성하는 그런 물질들을 잘 파괴를 합니다. 자외선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는 센 빛이기 때문에 약한 물질들은 뭐든지 사실은 파괴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존층이 UVC를 막는다 이런 것도 그 자세한 원리를 살펴보면 UVC를 맞아가지고 오존층에 들어있는 그 오존 성분이 파괴되는 원리입니다. 오존 성분이 파괴돼가지고 쪼개지면서 그래 내가 파괴되면서 대신 UVC 막았다. 지상에 사는 사람들 좀 고마워해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 자외선은 웬만한 물질들을 다 조금씩 파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그 햇빛 잘 뜨는데 간판이나 아니면 무슨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세워놓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좀 색이 이렇게 바래는 경우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색이 바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외선 많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햇빛 때문에? 보통 그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그런 거를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야외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을 때 야외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을 때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사람들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물체라고 하면 플라스틱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플라스틱에 어떤 색소를 타가지고 색감을 잘 낼까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화학 회사에 있는 연구원들이. 근데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고 좋은 색깔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더라도 팔지 못하게 내는 경우의 이유 중에 하나로 자주 나오는 게 이건 색깔도 되게 깔끔하고 단가도 맞고 좋은데 사람한테 해도 없고 되게 좋은데 이건 자외선이 너무 약하다. 이거 만들어가지고 간판 만들어가지고 표지판 만들어가지고 바깥에 세워놓으면 오래 못 간다. 이거 사흘만 세워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햇빛 쨍쨍 내려쬐을 때 사흘만 세워놓으면 이거 색깔 다 빠진다. 고려해야겠네요. 그래서 자외선이 의외로 되게 강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물을 이루는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잘 파괴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피부를 이루는 세포 이런 거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러니까 오래 자외선을 맞다 보면 뭐 조금 파괴돼 가지고 노화를 일으키는 정도 이런 거 발생할 수도 있고. 저승꽃 피고 이런 것도 세포 죽어서 그렇죠.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UVB 같은 거 많이 닥치면 화상 입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너무 심각하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뭐 피부에 어떤 종양이 생긴다든가 암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러면 이거 자외선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고 이런 건 도대체 왜 지상에 떨어지는 거야? 이거 뭐 저주야? 지구가 받은 저주야 뭐야?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지구가 받은 저주. 이게 묘한 게 진짜 이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 중에 나쁜 것만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원래 지구가 처음 탄생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지구에 뭐 있겠어요? 돌이 있고 물이 있고 뭐 이 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뭐 금속 원소 뭐 이런 거 우리 주기율표 하면서 배운 거 그런 거 뭐 몇 개 뭐 바다에 국물처럼 좀 떠다니고 이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상태로 어떤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그대로 있었으면 지구가 탄생한 지 46억 년이 지난 지금도 그냥 지구에 돌이 있고 물이 있고 뭐 금속 원소 몇 가지 바다에 국물처럼 녹아 있고 이걸로 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지구가 생긴 초기에 특히 그때는 오존층도 없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이 지구에 엄청나게 내려 쪼인 거예요. 그럼 그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물 속에 녹아있던 여러 가지 성분들, 돌, 성분 이런 게 막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괴된 성분들이 국물처럼 바닷속에 우러나와서 많이 우러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런 잡다한 성분들이 방금 파괴돼서 나온 성분들이 이렇게 우러나오면 서로 간에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에
아미노산 성분도 생기고 단백질 성분도 생기고 DNA가 될 수 있는 성분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우리 화학 실험할 때 보면 흔히 어떤 장면 많이 나옵니까? 이런 보통 이렇게 코수염 기른 박사님들이 많이 흰머리에 코수염 기른 박사님 나와가지고 뭘 항상 맨날 뭘 끓이죠. 뭐 터트리시죠. 끓이다가 보면 뭐가 뻥 터지고 이렇게 맨날 나오는데 그 뭔가 화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끓여주는 뭔가 같은 그런 역할 그거를 지구에 해준 게 사실은 자외선이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화에 나오는 박사님이 뭐가 뻥 터지는 대신에 지구에는 뭔가 이렇게 뻥 터지듯이 생명이 이렇게 창조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있겠죠. 조금 더 질러보면 아까 자외선이 날아오면 특히 뭐 생명체 구성하는 성분들이 많이 파괴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초창기에 지금 사는 뭐 생물들은 무슨 뭐 이상한 껍데기가 있는 강한 껍데기가 있는 생물들도 있고 무슨 비늘로 뒤덮여 있는 생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강한 생물들이 많이 있지만 초창기에 뭐 단세포 생물, 세균 이딴 거 조금 생겼을 경우에 되게 나약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물들이 참고로 그래서 자외선 살균 소독기라는 것도 있죠. 있죠. UVB나 UVC 정도 되는 강한 자외선을 쪼개주면 세균들이 다 파괴되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살균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초창기에 이런 사소한 생물들, 세균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정면으로 자외선을 맞으면서 수없이 죽고 살아남기를 반복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명체 중에 그런 세균 중에 상당한 숫자의 세균들은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DNA가 좀 파괴되는 정도의 그런 위기를 겪었을 거예요. DNA가 파괴되면 노화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암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죽은 세균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중에 극히 일부는 세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는 자외선을 맞아가지고 세균 속의 DNA가 파괴돼가지고 돌연변이 상태가 되어서 살아남기는 살아남은 세균도 생겼을 거예요. 그죠? 그런 애들은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 돌연변이로 변신을 하게 됐을 거예요. 자외선 덕분에. 그러면 원래의 생물과는 다른 생물로, 더 복잡한 생물로, 더 특이한 생물로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하면서 진화를 하게 되죠. 진화를 일으킨 그 원동력 중에 하나로 많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자외선입니다. 그러네요. 자외선이 이게 사소하게 한 사람 개인으로 생각해 볼 때는 뭐 이렇게 뭐 노화도 시키고 뭐 살도 화상도 입히고 되게 피곤하고 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지구의 이 긴 역사를 살펴보면 이 생명의 탄생과 진화에 큰 역할을 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생명의 약간 축복 아닌가요? 축복. 약간 우리 오존층 파괴해야 되는 거. 생명의 약간 셰프 이런 역할을 해준 게 자외선일 것이다. 생명의 셰프.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어김없이 또 분량은 다 벌써요. 마칠 시간이 됐는데 요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집에 가끔 보면 그 실내에서도 선크림 바르는 분들 계세요. 이제 그분들은 형광등이나 LED 조명에도 이제 자외선이 있어서 자외선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난 실내에서도 바른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거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말은 됩니다. 그래요? 말은 됩니다. 진짜 자외선을 너무 싫어한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빛을 만드는 여러 가지 조명기구를 사용할 때 어떤 하나의 주파수만 딱 정해서 내뿜는 조명기구 이런 거를 특별히 사와서 장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조명기구를 사가지고 집에 전구를 꽂는데 나는 뭐 4억 메가헤르츠에서 5억 7,200만 메가헤르츠까지 되는 그런 빛만 내뿜는 전구를 사와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전구 사와 보신 적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없죠. 보통 조명기구를 사오면 뭐 여러 가지 주파수의 빛이 좀 막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파수의 빛만 정확하게 딱 뿜어주는 그런 거 도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도구를 레이저라고 합니다. 레이저. 그게 레이저예요? 레이저 뭐 그거 말고 다른 조건도 몇 개 더 있어야지 레이저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해주는 대표적인 기구가 레이저예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항상 레이저 조명만 끼고 사는데 이런 분이 아니신 다음에야 집에 키는 웬만한 조명기구에서는 여러 가지 주파수의 빛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자외선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에 따라서는 자외선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원리를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리는 있는 행동일 수 있어요. 나는 실내 조명에서도 그거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너무 싫어가지고 뭐 선크림 바른다. 맞는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나 이거 살짝 딴 질문 이거 통과하신 건데 이거 걸고 너무 들어가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심한 걸지도 모르겠는데
조선 시대 때부터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심하겠다. 이건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궁금하긴 하다. 한국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햇빛을 좀 싫어하는 문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저기 뭐죠? 보통 이제 중년 정도가 되면 한국 사람들만 이상하게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으로 선캡이라는 거 있죠. 선캡 있죠. 미국에서는 약간 뭔가 뭐 회계사라든가 이런 뭐 도박 딜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주로 이런 선캡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 도박 딜러가 이걸 써요? 오늘 저는 그런 데서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누구나 다 선캡이라는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선캡 쓰고 이거 등박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햇빛을 싫어하는 문화가 되게 강하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기구에서 조사를 해보면 물론 뭐 도시지역 위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통계가 나왔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사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좀 뭐 높게 잡으면 한 70% 이상이 사람이 햇빛을 많이 받았을 때 몸속에서 생성될 수 있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비타민 D. 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70% 정도는 햇빛을 너무 안 받아서 문제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관련된 반응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진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하루에 한 30분 정도 햇빛 받는 거를 주 2회, 3회 정도 하는 것만 하면 이 비타민 D 만드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30분 동안 햇빛을 받는 사람들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우리나라는 70% 정도 이거가 부족할 정도에 시달린다라고 해가지고 좀 과한가? 오히려 좀 이게 자외선 받아야지 이게 생기거든요. 특히 UVB를 받았을 때 우리가 싫어서 UVB를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UVB를 좀 받아야지 이게 좀 생긴다라고 선크림 하거든요. 바르면 웬만하면 비타민 D는 못 받네요. 근데 또 이제 100% 차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오래 활동을 하면 또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좀 골칫거리죠. 근데 또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피부암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덜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선택해? 피부암이냐 골다공증이냐 뭐 선택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나라 문화가 정반대라. 예를 들면 진짜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해서 얘기한 게 아닌데 정말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 건데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반대로 햇빛이 나라에서 옛날부터 햇빛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걸핏하면 햇빛을 받으려는 그런 전통이 스웨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스웨덴은 예로부터 피부암이라든가 피부 관련 종양이나 질환이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정반대로 우리나라는 골칫거리인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그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햇빛을 좀 받아야지 비타민 D 생깁니다. 이런 말 많이 하듯이 그렇죠. 스웨덴 정부에서 당국에서는 그래 햇빛 받고 하실 때 제발 좀 선크림, 선블록 이런 거 좀 바르시라고 그래요. UVA, UVB 다 좀 차단하는 걸로 바르시 이런 걸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반대네. 그런데 최근 정말 극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스웨덴에서 이런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거 걸리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좀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라고 해가지고 스웨덴 사람들이 좀 뭐 좋아한다면 좋아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조금 껄쩍지근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게 뼈가 약해지네. 아직까지 스웨덴은 그 정도로 도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부 스웨덴 학자들은 왜 스웨덴 젊은이들이 스웨덴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피부 질환 문제에서 탈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은 이 백인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피부의 성분이 더 없기 때문에 더 취약한 것이기도 했거든요. 하얀 편이라서? 그래서 뭔가 한때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에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민족이 섞이고 하다 보니까 스웨덴 사람들 피부 색깔도 피부 옛날 백인 피부에서 좀 달라지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 피부 질환을 잘 견디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온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스웨덴 학자들 일부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는 것 같다. 젊은 층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지? 이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느냐? 스웨덴 사람들이 게임을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국 사람들은 이거에 훨씬 더 먼저 진입했죠. 한국에 뭐 여러 가지 총 쏘는 게임 이런 거 한국에서 잘 개발하잖아요. 이런 거를 개발하면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웨덴의 청소년들도 옛날에는 우리 밖에 나가서 축구도 하고 하면서 버섯 채취하자. 햇빛을 맞고 막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그 스웨덴 청소년들이 근데 한국에서 개발된 총 쏘는 게임 하는 게 훨씬 재밌어. 이렇게 하면서 밖에 안 나가는 문화가 요즘 스웨덴 청소년들이 사이에서 급격하게 퍼지고 있다. 한국 총게임 아니에요? 마인크래프트라는 스웨덴 제작자가 개발한 그러네. 엄청난 게임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있네 또 마치. 마인크래프트.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게임 때문에 이런가라는 생각도 스웨덴에서는 또 요즘에 좀 하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계가 평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아니 그건 그렇고 자외선을 좀 밸런스 있게 우리가 너무 맞기만 해도 그렇죠. 안 되겠네. 그래서 스웨덴 같이 자외선 너무 많이 맞아서 이렇게 고생하던 나라에는 한국 사람들이 좀 우리의 게임 많이 수출해가지고 좀 너무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집안에 좀 머물도록 한국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뭐 이런 K 콘텐츠 이런 거를 집에서 OTT로 보면서 집안에서 좀 머물도록 스웨덴 사람을 좀 잡아놓고 우리들은 조금은 더 밖으로 나가는 햇빛 맞는 거가 좀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느끼는 문화로 또 한국 사람들은 조금 바뀌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약간 이렇게 자기적으로 스웨덴 엔딩 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다음 주에 원소 하는 해야 되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자기적인 거 아니었다. 기사에 나왔습니다. 스웨덴이. 진짜 좀 찾아보다 보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제작진이 하나 더 하자고. 하나 더 궁금한 게 뭐가 있죠? 요거 선크림과 양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자외선 차단에 뭐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이거 또 진짜 쉽지 않죠. 선캡까지. 선캡, 양산, 선크림. 발토시까지.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어떤 자외선 차단이라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 제가 원픽을 고르자면 그러니까 이건 뭐 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취향적으로 원픽을 고른다면 어떤 한국인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선캡을 좀 고르고 싶습니다. 이게 양산이 좀 화끈하긴 한데 양산을 항상 쓰고 다니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 들고 다니다 보면 귀찮기도 하고. 귀찮아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내리고 있다거나 끄고 있다거나 깜빡하면 안 들고 나왔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쓰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선크림을 이렇게 바르고 나면 이제 내가 계속 선크림을 계속 이렇게 바르면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선크림 바르면서 다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게 한번 하면 간편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있다는 게 서로 간에 이제 장단점인데 선캡은 강하게 차단해 주면서도 그냥 쓰고 있으면 머리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선크림이 그 지속 시간이 있습니다. 선크림 그렇죠. 바른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하루 종일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까지 따져봐야 된다는 것도 선크림의 약점이긴 한데 선캡이 생각해보면 되게 강력해요. 선캡 좋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부 미용이나 이런 걸 위해서 좀 햇빛을 막는다라는 게 필요한 반면에 비타민 D를 위해서는 햇빛을 좀 받기도 해야 되니까 팔다리나 이런 쪽으로는 햇빛 좀 받아주고 비타민 D 만드는 건 꼭 얼굴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좀 가꾸고 싶은 얼굴은 좀 막아주고 이런 걸 하기에도 저 선캡이 좀 뛰어나거든요. 사지로 비타민 D를 받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선캡이라는 게 이게 8, 90년대 한국의 이 중년층 사이에서 중장년층 사이에서 대유행을 한 것이 맞죠. 이 한국인의 어떤 지혜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뭐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약간은 우스갯소리 삼아 선캡은 머리도 안 눌려요. 굉장한 한국인의 어떤 맞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 이후로 좀 우리가 좀 수출해야 되는 밀어볼 만하다. K-팝 약간 갓 이후로 K-팝 약간 썬케먼터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썬킴 씨가 선캡하고 상관있나요? 썬킴 씨가 사시사철 반바지를 입는 이유를 알겠네요. 비타민 D를 다리로 받고 있어요. 역시 선. 선크림의 과학적 시작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